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그리고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대해서는 아주 성심성 있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좀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물론 사과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딱 고개를 딱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과가 더 빛나는 사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미흡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잘 경청하겠다라고 그리고 민생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점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발언 중에 현금성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기간 중에 했던 공약에 대해서 겨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야당과의 어떤 협치가 지금 필요가 아닌 필수인 이 상황에서 굳이 야당을 자극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라든지 뭐 주식시장 활성화, 뭐 부동산 3법에 대한 폐해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셔버리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께서 도대체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론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좀 국민들이 야당이 좀 잘 몰라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운한 느낌을 가지신 것처럼 저희는 느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발언으로 대통령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지금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예. 하마평 몇몇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기존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 출신의 어떤 경제통, 정책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상징성이 깊었죠. 이제 그렇게 집권기 이제 전반기를 끌고 왔는데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 것이 결국은 아주 예민하게 민심에 반응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많이 이제 확고하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여야를 아우를 수 있고 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야당과 싸우는 총리보다는 좀 잘 대화하면서 또 격의 없이 모임이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통형 총리가 필요하다. 또 정무형 총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총리가 앞으로는 좀 정치권에서 많은 발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권주자 같은 경우는 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더 관리자형에 가까운 그러한 참모형 총리를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총리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사안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좀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도 어떤 대통령실의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미래가 조금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정치적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관계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다 갖추신 분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뭐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무형 비대위 기간은 좀 짧아질 것이고 예.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 달에도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 실무형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물론 이제 그 현재 당원 100%로 되어 있는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불리에 따라서 각 후보군들의 어떤 판단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의 당원 100% 투표 규정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사실 실무형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전국위의 추인을 받아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6월달 특히 이제 그 원 구성이 돼야 되고 당으로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출범해야만 순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결정은 아무래도 아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층에 있어서도 그 공감할 만한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기에 지금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아무래도 당권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으니까 총선 참패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연다면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7월이나 8월로 미뤄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이에 후보군들의 뭐랄까요 서로의 어떤 설전과 네. 그런 견제와 비판이 더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은 더 갈등상이 더 불거질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8월만 되더라도 7월, 8월만 되더라도 바로 이제 정기국회를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리더십이 구성이 되는 것이 당으로서도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야당에서 보더라도 여당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어떤 국회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상황을 보면 과거에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년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비대위원장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립감이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빨리 원내대표 체제에서 대응을 해서 빨리 전당대회를 열고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또 선출을 해야지 그래야지 상임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 초반에는 상임위원장단을 가지고도 아무래도 갈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을 서로 빨리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 비대위의 수장은 누가 될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준비할지 아니면 당선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릴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다음 달 10일 안에는 일단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인데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권한대행도 체제도 아닌 비대위 체제도 아닌 이러한 좀 어중간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당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 가장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선출직으로 당선된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맡고 다만 비대위원들을 좀 22대 당선인 중에 조금 상징성이 있고 수도권의 민심에 좀 더 청취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린다면 얼마든지 이 비대위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남의 당 이야기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얼마든지 지금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역시도 총선에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총선에 패배한 주요 인사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리더십이 발휘될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다룬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3월에 김기현 당시 대표를 뽑을 당시에 이 전당대회 룰을 100% 당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 선출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형, 그러니까 실무형 비대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대위에서 룰 변경에 대해서 다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후보군들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너무 거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넣게 되면 자칫 예상치 못한 표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당원 100%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원들이 봤을 때도 이 국민의힘이 수도권 확장성이 중요하고 중도층 확장성이 중요하고 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하더라도 과연 정말 기존의 그러한 당심으로 당대표가 선출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 실무형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있을까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당원 100%에서 아마 그냥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당심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좀 어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심 100%에서 뭐 당심 70%, 여론조사 30%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 보기에도 그리고 당원들도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지금 현재 앞으로 차기 당대표의 조건은 두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조금 멀리 있는 사람, 대통령과 조금 제대로 각을 세우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영남당이라는 어떤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전국 정당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당심 100%든 뭐 70% 7대 3이든 저는 이번 그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네,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대통령과 멀리 있는 사람, 또 수도권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수도권 비윤 중진 그리고 30대 청년 당선인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당선이 됐죠. 이런 분들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파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당원들은 많은 불안론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재섭 이제 당선인을 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분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돼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총선 참패의 어떤 그 경험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왜 패배했는가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초보적인 어떤 모습, 불안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에서 원인을 찾는 당원들도 꽤 많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물론 김재섭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 이 보수 정당을 아우르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리더십이 있을까? 아마 본인도 그럴 자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김재섭 당선인은 조금 더 상징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당대표는 상당히 관리형으로서 이 위기 국면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당을 좀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차기 당대표 조건에 좀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당선인들 물론 참신하고 좋죠. 근데 이게 당이 앞으로 선거가 얼마나 남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앞으로 남은 게 지방선거 그 후 1년 후에 대선인데 그 전에는 사실 혁신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선거를 대비한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당이 관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합을 이뤄내고 지금도 구성원들 간에 조금 서로로 니탄내탄하는 공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통합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관록형 정치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치 영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차기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의 선례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리더십이
조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사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제 패배 후에 바로 당대표로 복귀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바로 직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바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이번 총선을 보면은 한동훈 책임론보다는 사실은 용산 책임론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러한 실수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선거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기회도 그만큼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좀 이르지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패배한 장수 아닙니까? 근데 패배한 장수가 또 다시 등판을 한다? 그것은 정치 문법에도 맞지 않고 과연 당원들이 그걸 바랄까? 그리고 본인은 아직 이제는 배울 나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치에 들어오셨으니까 정치를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정치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관련된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107일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것은 물론 포메이션이라든지 한 행동에 있어서는 뭐 정도를 갔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데군데에서 검사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짜는 듯한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는 조금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 또 자신의 세력들도 많이 모아야 된다. 왜 정치는 집단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좀 한번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크다는 분석도 있는 게 지금 국회 앞에 한동훈 위원장님 돌아오세요 이런 화한 횡렬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한놀이 한 번으로 족하다. 본인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를 해라.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렇게 SNS 글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좀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같은 대권 주자로서 홍준표 시장도 다음 당연히 대선의 뜻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경쟁자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미 견제 카드를 던져놓고 또 한동훈 책임론을 어느 정도 불거지게 만듦으로써 그 어떤 반사 이익을 본인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을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차원으로는 아마 이 용산이 하고 싶은 말을 홍준표 시장이 좀 대신해 줌으로써 이 정권과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교감을 넓히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뭐 홍 시장께서 총리를 바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용산에서는 이 총선 패배가 너무 용산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외곽에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함으로써 좀 점수를 딴다 이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인께서 그런 글을 쓰시고 지웠다는 자체가 본인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로 보는 거죠. 잠재적 대선 경쟁자. 그런데 사실 같은 구성원이 넘어졌으면 당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줘야지 넘어지는 사람을 밟으려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고요.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치적 라이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라고 하지만 그런 평가는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통합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글자인데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서로 말하고 끌어안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최상병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까지로 남아있는데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도 재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선명성이었습니다. 어떤 선명성이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어떤 큰 특검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를 대할 때 역풍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어떤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라 또 범야권에서 네. 함께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역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게 국민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외에도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제 선거 중간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끼어들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지속될 수가 있지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조금 국회에 그 이슈를 가져와서 좀 공론화를 시켜서 해결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요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정권 심판의 여론이 총선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제 의회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정부를 연일 압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내부의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좀 자극하는 그러한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번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그래도 108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허락했는가라는 걸 좀 민주당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특검이라든지 특별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은 20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허락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개헌저지 선언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국민이 지켜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정부와 협치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바로 이 승리에 너무 도취돼서 이런 식으로 특검과 특별법을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범야권이 계속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했다고 독소 조항이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특검들은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이 특검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별건의 별건 수사를 계속 거듭함으로써 전국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로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특검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좀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보다는 현재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공수처법을 조금 수정해서 그 인력을 좀 일시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오히려 여당이 민주당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특검의 어떤 찬반의 어떤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 수사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도 좋지만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한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건만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종섭 그 주 호주대사가 출국하기 전에 받았던 졸속 수사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인력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발의가 되어 있어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실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엄청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무게감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복잡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갈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진실도 드러날 것이고 어쨌든 여당 구성원들도 이것은 찬성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물이다, 대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5월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8월에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선거부터 좀 짚어보면 여러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후보들이 친명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역대 양당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류가 당대표를 하면 뭐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어떤 룰이 좀 지켜져야 된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의 어떤 건강한 민주화를 위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향후 또 나올 질문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어떤 차기 당대표군 그리고 원내대표군 최고위원 구성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친명 대표, 친명 원내대표 이렇게 친명 쪽으로 권력이 완전히 쏠리는 것보다는 좀 분산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다음 8월에 치러질 당대표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원내대표를 저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표가 반란표가 나왔던 당시처럼 그렇게 과연 다른 계파에게 배려할 수 있을까? 저는 친명 체제가 그런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친명의 색깔이 강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면 바로 조국혁신당의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이 민주당 내부의 친문을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상당히 강하게 조국혁신당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력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친명 원내대표를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후보군에 친명 다선 의원의 이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권 재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적으로 룰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이라든지 또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군들도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주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친명 인사들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최고위원급들 중에서 차기 당대표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압승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로부터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강력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혹은 정말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는 방식으로까지도 저는 당대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근데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의 안정을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당선인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조국 대표가 당선인들과 함께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야당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는 어떤 정치 행사의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장을 입고 맞이했다는 점 그리고 야권 승리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치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범야권의 파일을 넓히고 어쨌든 낮았던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분명한 기여한 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협력을 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필요 없는 경쟁에 나서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오해를 낳지 않는 어떤 신중한 행동과 태도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공천 파동이 불거졌을 때 많은 친문 이제 정치인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 친명에 대한 어떤 그러한 패권 체제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죄책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대표가 과연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수명이 연장이 된다면 사실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당권을 둘러싼 그 리더십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혁신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친노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본인으로서는 친문 어떤 그런 구심점이 되고 싶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구심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그 전에는 과연 조국 혁신당이 본인의 말처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힘이 조금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문턱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아직 뭐 민주당 쪽 인사라든지 다른 야권의 인사를 접촉을 해서 수를 합쳐서 20석을 만드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친문의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됐더라면 조금 더 많은 대안이 민주당에 있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국 대표를 제외하고 나서는 현역 의원이면서 친문의 어떤 대권 주자, 차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가 유일하게 현역이면서 또 12석이지만 하지만 하나의 당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민심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당연히 조국 대표라 함은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그 총애를 받는 그런 학자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조국 대표가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의 친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을 꾸준히 결집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얻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통화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평화정의당이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 간사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비교섭단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성필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숫자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서 지금 새진보연합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당과 함께 연대하는 방안도 거론이 됩니다. 어떤 가능성에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조건을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총선 전에 김민석 네. 상황실장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받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국 혁신당이 8석을 채워야 되는데 그 8석의 핵심은 진보당이 꼭 있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네. 하지만 진보당하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 함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교섭단체 완화가 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조금 많이 달려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민주당에 있는 친문 세력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 조국 혁신당이 20석으로 교섭단체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윤주진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선거를 이긴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과연 그 결집되어 있는 세력을 깨고 일부가 이탈해서 조국 혁신당을 돕는다라는 것은 너무 정치상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너무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받을 비난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앞으로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으로 뭐 탈당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은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는 열석으로 교섭단체 대표 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당장 8석을 채워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 또한 앞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원내 3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이재명 대표도 연일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조국 대표까지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는 당연히 저희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고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를 대통령께서 먼저 만나시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대표들이 함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요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만남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야당과의 협조가 되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른 야당 대표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조국 대표까지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전례상 과연 대통령이 12석 정도 되는 그것도 교섭단체가 안 되는 그러한 군소 야당의 대표를 만난 사례가 사실은 없죠. 만나더라도 여야 대표가 두루 만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야지 그 요건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따지면 한 석짜리, 두 석짜리 정당도 모두 만나게 되면은 그것은 좀 바람직한 모양이 아닌데요. 저는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즉 이게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딱 한 차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있었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해서 만났던 건데요. 저는 이 영수회담보다는 좋은 것이 바로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왜냐? 여당 대표도 엄연히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하나의 여당의 대표거든요. 다만 여당의 지금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즉 저는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이제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만나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